오늘의 플러스, 점점 더 치열해지는 파운드리 경쟁, 승기를 잡을 핵심이 뭘지 알아봅니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환입니다. 예, 교수님. 또 오늘도 쉬운 해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도 잘 나가고 SK 하이닉스도 잘 나가지만 늘 한켠에 부러운 대상이 TSMC입니다. 그 파운드리 분야. 뭔가 우리보다 더 고부가가치, 마진 높은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시장까지도 좀 가져오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파운드리가 왜 기술 패권의 중심에 있는 건지 그 기초부터 좀 잡아주세요. 네, 먼저 저희 사회자께서 영업이익률이 TSMC가 항상 더 좋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률이 TSMC 영업이익률을 상회한 거는 또 팩트니까. 그건 사실이죠. 네, 그건 네. 사실이고 요즘 모처럼. 모처럼 또 네. 메모리 중심의 세상이 열리다 보니까 그런 정말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굿뉴스들도 네.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가 아닌 파운드리 사업부랑 TSMC의 파운드리랑 이렇게 똑같이 놓고 비교하면 여전히 TSMC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꿈의 숫자처럼 삼성 입장에서는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라고 하는 기초적인 개념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과거에는 이제 아이언 파운드리죠. 철 대장간입니다. 뭐 농기구 같은 거 생산해 줄 네. 때 뭐 금형을 만들어서 쇳물을 녹여서 뭐 원하는 곡괭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필요한데 네. 그런 곡괭이의 모양은 뭐 전남 전북 지역은 좀 땅이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럽죠. 남쪽에 있다 보니 그래서 그쪽 지역의 농민들을 만나서 엔지니어들이 어떤 농기구가 필요한지 그 수요를 고민을 하고 그에 적합한 농기구를 설계를 해서 뭐 전주 이런 주자 돌림이 과거의 교통의 중심지였으니까요. 그런 곳에 가면 이제 역사 문헌을 보면 철 대장간 영어로 아이언 파운드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최근에는 그런 철 대장간 여전히 있지만 더 핫한 그 산업 섹터가 이제 세미컨덕터 파운드리, 예.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공장이 될 테고 그 중심지가 대만과 한국으로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파운드리는 하여튼 19세기에는 주조 공장 이런 걸 의미하는 철 대장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제 반도체 대장간은 1987년 대만 TSMC가 처음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당시에 이제 우리 TSMC는 칩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대신에 누군가가 칩을 설계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파운드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절대로 고객과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자기 브랜드 TSMC 이름이 달린 뭐 CPU, GPU, 뭐 메모리 이런 거 보신 적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팔지 않기 때문에 팹리스 고객하고 절대 사업 영역에서 충돌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디케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객에 헌신하는 네. 그런 형태로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 TSMC의 성공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파운드리의 3대 원칙 중에 하나가 고객이 원하는 만큼만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TSMC가 우리의 공장 뭐 상황을 볼 때 100을 달라고 요청하셨지만 뭐 10개만 만들어 드리면 안 될까요? 또는 우리가 요즘에 이익이 좀 더 나야 되니까 100개를 주문하시지만 한 200개 주문해야 우리가 100개 뭐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TSMC는 고객이 원하는 만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반드시 고객사가 칩 설계를 통제하게 해줍니다. 네. 비록 위탁받아서 생산은 하지만 그 생산 라인에 있는 웨이퍼의 소유권은 TSMC 거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있는 D램 생산하는 웨이퍼는 삼성전자가 웨이퍼를 소유하고 있고 생산량을 증산할지 감산할지 삼성전자 경영진이 다 결정하지만 TSMC 공장 내에 있는 웨이퍼, 예를 들어 AMD의 웨이퍼라고 하면 AMD에서 전화 걸어서 좀 생산을 천천히 해주세요. 거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생산을 빠르게 해주세요. 그 웨이퍼 소유권은 전부 다 팹리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고객이 직접 보유한 툴을 가지고 COT 플로우라고 하는데 커스터머 오운드 툴, COT 플로우로 고객이 설계의 전 과정을 다 주도하게 되고 생산 물량 증산 감산도 TSMC랑 협의를 해서 그 주도권은 다 고객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파운드리의 3대 원칙,
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고객이 원하는 만큼 생산한다. 그리고 고객이 설계를 통제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 고객 지상주의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고객 만족을 실현해 본 여러 가지 경험과 서비스 정신도 꽤 있는데 메모리는 잘하는데 파운드리는 왜 그것보다는 조금 못하는 이 구조는 왜 이렇게 생긴 겁니까? 뭐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요즘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 세상이 열리다 보니까 뭐 메모리가 좀 더 이익률이 더 나는 상황은 예. 맞지만 뭐 악성 재고까지 지금 값비싼 가격에 다 팔려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뭐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그 규모로 봐도 시스템 반도체가 70%면 메모리 반도체는 한 30 정도 되긴 합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면서 뭐 PC 시대, 모바일 시대,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메모리 비중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한 20%였다가 최근 한 30%까지 육박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정해진 규격 표준 제품입니다. 영어로 커머더티라고 하죠. 네. 뭐 여러분들이 PC나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태블릿을 사면 그 안에 메모리 용량이 좀 부족하면 기존에 삼성전자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더라도 SK 하이닉스 메모리를 사서 갖다 끼우셔도 잘 동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건 내가 원하는 만큼 사서 갖다 쓰면 되는 표준품이라는 측면에서 뭐 이제 원가 경쟁. 네. 그게 이제 사업 성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요. 예. 원가를 낮추려면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겠죠. 되니까요. 예.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원가 절감하고 기술 초격차를 가지고 경쟁사보다 먼저 초격차 기술을 사용한 선단 제품을 내어놓으면 뭐 전력 소비도 줄고 성능도 좋고 뭐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뭐 여러 면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마켓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도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머더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 파운드리는 표준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고객이 나 이거 설계했으니까 만들어 주세요니까 다 다릅니다. 우리 커피숍에 가도 뭐 예를 들어 뭐 샷 추가하고요. 뭐 샷추가 해주고요. 뭐 우유도 좀 덜 데워 네. 주세요. 뭐 두유로 써 주세요. 뭐 다양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예. 일종의 커머더티이지만 커스터마이즈드 된 커머더티를 지금 이제 커피숍에서 많이들 팔고 있잖아요. 근데 파운드리는 이거보다 더한 커스터마이즈드 된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로 주문형 반도체인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뭐 갤럭시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거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뭐 국내 리벨리온이 만드는 NPU 다 다르거든요. 네. 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설계된 차별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 A사의 칩을 B사의 칩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뭐 사업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파운드리와 메모리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정리해 보면 메모리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업은 메모리 반도체의 사양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칩 설계, 칩 제조, 칩 패키징, 뭐 테스트, 판매 이런 전부 하나의 기업이 다 진두지휘하게 되고요. 네. 대신에 파운드리는 고객사인 팹리스가 설계한 데이터베이스 칩 네. 도면입니다. 네. GDS 파일을 받아서 TSMC와 삼성 파운드리 같은 파운드리가 웨이퍼를 생산을 하고 뭐 그걸 일정 부분 잘라서 주기도 하는데 그런 패키징된 칩을 또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를 몇 장 투입할 거냐, 어느 공정 단계에서 잠깐 홀드 멈출 거냐, 뭐 언제쯤 팹 아웃 시켜서 웨이퍼를 이제 출하할 거냐, 예. 모든 결정권이 고객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업무가 있고 파운드리의 업무가 있어서 분업화되어 있고 서로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다단계 구조다라고 본다면 네. 이 종합 반도체업의 성격을 가지는 메모리 반도체와 이 팹리스 파운드리로 뭐 구성되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일하는 방식, 워크플로우, 이 업무의 흐름이 상당히 다르군요. 복잡하면서 다릅니다. 네. 근데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쉽게 말해 메모리 반도체는 미리 잔뜩 만들어 놓고 저 몇 개 주세요 하면 갖다 주면 되는 거고 파운드리는 고객이 찾아와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파운드리가 메모리보다 우리가 갑자기 뭐랄까요? 시장 점유율을 확 늘릴 수 있는 쉬운 기회가 있는 게
메모리 같은 경우 이만한 시설 투자와 이만한 설비를 다 갖춰서 이제 따라잡으려는 회사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는 예를 들어서 큰손 고객 하나만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 와서 예를 들어서 그 애플일 수도 있고 테슬라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회사가 와서 이거 그냥 이제 앞으로 TSMC 말고 삼성에 부탁하게 하려고요 하면 바로 그냥 시장 점유율 확 바뀌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후발 파운드리 시장에 TSMC를 추격하고 있는 후발 업체들이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예. 뭐 우리의 기술이 이만큼 빅테크 업체로부터 검증받았다는 레퍼런스 확보 차원도 있지만 예. 그런 빅테크 큰 대기업의 물량이 매출액 증가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또 공장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큰 기업들이 와서 많은 웨이퍼들을 이렇게 생산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파운드리 영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뭐 실내로 최근에 뭐 다 공시되어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장기 계약 10년 이상 맺으면서 테일러 시에 미국 테일러에다 짓는 팹에 그 테슬라 네. AI5, 6 칩들을 이제 양산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뭐 그게 하나의 그 이제 역전의 단초를 발판이 마련하는 되는, 발판이 되는 시작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그 관점에서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큰손 고객들 그러면 테슬라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큰손 고객하면 저 머릿속에는 애플부터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아이폰은 삼성의 갤럭시와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시기를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가 파운드리의 가장 중요한 철칙이라고 하면 결국 큰 손들하고 경쟁 안 하고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려면 삼성이 그럼 갤럭시 폰을 접어야지만 애플 같은 고객에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네. 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 모바일 사업부 MX 사업부를 가지고 그 뭐 저기 팹리스 기능을 가진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엑시노스 AP를 만들어서 네. 그 자사 제품 삼성 갤럭시에도 탑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플은 아무래도 제3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라는 큰 우산 아래에 그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고 MX 사업부도 있으니 자기들끼리 내통하는 거 아니냐, 간첩질하는 거 아니냐 네. 의심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네.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삼성사 내에 이렇게 서로 벽을 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된다면 예. 삼성 파운드리를 아예 독립 자회사로 법인으로 분리해서 한다면 조금 더 고객의 신뢰는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기술 초격차라고 예. 저는 봅니다. 네. TSMC보다 훨씬 우월한 수준의 공정 서비스를 할 수만 있다면 뭐 삼성전자라는 큰 우산 아래에 있는 게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정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요즘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같은 일반인들은 뭔가 작게 만드는 거 미세화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제 미세화하는 경쟁에서는 점점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어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사실 고추라고 하는 제품의 성능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죠. 뭐 얼마나 매끈하냐, 색깔이 좋냐,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 고추하면 떠오르는 게 맵다라는 성능 지표잖아요. 근데 원래 고추가 좀 크면 훨씬 매울 것 같은데 의외로 뭐 허당이고 작을수록 청양고추가 훨씬 맵죠. 그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칩을 이제 구성할 때 이게 결국은 계산하는 전자계산기잖아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의 단위가 뭘까를 들여다보면 전자식 스위치입니다. 네. 사실 공부를 좀 해보시면 0과 1을 표현하는 껐다 켰다의 기능을 가진 어떤 그게 기계적인 스위치도 좋고요. 예. 전자적인 스위치도 좋습니다. 그런 거를 몇백억 개를 놓으면 뭐 소위 말하는 1과 1을 합하면 2가 됩니다라는 덧셈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다음에 이제 저희 송경제 보신 시청자들이 다 떠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스위치들을 수백억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손톱만한 크기 내지는 뭐 한 2cm, 2cm 가로 세로 그 정도 되는 칩에 수백억 개, 뭐 요즘 거의 1000억 개 가까이 집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작게 만들어야 그 전자 스위치를 최대한 하나의 칩에 많이 넣을 수 있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지난 한 5, 60년 반세기 동안 반도체 업계는 지속적으로 그 전자 스위치를 어려운 말로 저항이 바뀐다라고 해서 바뀌는 게 트랜스퍼, 변한다는 영어 단어고 저항은 리지스터잖아요. 둘을 교묘히 단어를 붙이시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트랜스
리지스터, 트랜지스터인데요. 이 트랜지스터의 물리적인 크기, 즉 가로 세로의 길이를 매 테크놀로지 공정 서비스 노드마다 보통 한 2년 주기로 가로의 길이를 30%씩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 기술이 1cm면 그 다음 차세대 기술은 0.7cm가 되도록 해서 가로를 30% 줄이고 세로도 30% 줄이면 간단한 수학 해보시면 가로가 0.7, 세로가 0.7인 정사각형의 면적은 0.49니까 반올림 하시면 0.5입니다. 면적이 0.5죠. 근데 가로가 1이고 세로도 1이면 면적은 1이잖아요. 그럼 면적이 1을 차지하는 그 트랜지스터가 있고 0.5의 면적을 차지하는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당연히 0.5를 차지한 트랜지스터 두 개를 쓰시면 똑같은 면적 1에 대해서 과거 기술은 전자 스위치 하나, 신기술은 두 개 이렇게 되면 뭐 단순 계산을 해보셔도 100억 개 넣다가 200억 개 넣으면 뭔가 덧셈기도 하나 쓰던 걸 두 개 쓰니까 동일한 어떤 전기나 네. 동일한 시간 내에 훨씬 더하기 곱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은 어떻게든 트랜지스터의 물리적인 크기를 줄입시다 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정말 2년을 거의 주기로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예. 인텔 창업자인 골든엘 무어 회장님의 이름을 네. 따서 이게 물리적인 법칙은 아니고요. 우리 뭐 그냥 경험의 법칙입니다. 근데 예. 이런 경험의 법칙을 따라서 반도체 업계는 계속해서 눈부시게 기술 발전을 해왔고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뭐 너무 오랜 얘기보다는 한 100나노미터 예. 반도체 기술보다 더 앞선 공정만 간단히 요약하면 2003년, 우리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으니까 그 바로 다음 해에 네. 인텔이 90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네. 그때 처음 썼던 핵심 기술이 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전자 스위치에 그 단자가 3개 있습니다. 네. 게이트, 소스, 드레인인데요. 이 소스 드레인에다가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재료 대신에 실리콘 주기율표를 보면 실리콘 밑에 게르마늄이라는 GE라고 표현되는 원소가 있습니다. 네. 절메니움, 게르마늄을 썩습니다. 예. 거의 한 30% 정도 넣어가지고요. 예. 기계적인 응력을 막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랜지스터의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인 전자 예. 또는 전자의 이제 파트너가 전공, 양공 또는 영어로 홀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홀에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 성능 지표를 뭐 5에서 30%까지 올려서 동일한 전압을 줬을 때 전류를 더 흐르게 해서 더 빠른 연산 속도, 스위칭 속도를 구현해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2003년에 90나노면 그다음 2년 뒤인 2005년에 다음 공정 기술인 0.7 곱하시면 됩니다. 네. 79, 63이니까요. 한 65나노 공정 기술이 나오고 그다음 또 0.76 곱하면 76, 42쯤 되니까 한 45나노 공정이 나왔는데 그게 또 2년을 더해 주시면 2007년이거든요. 그때 또 새로운 공정 기술이 나오는데 신물질을 도입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하이K 메탈 게이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K라는 게 이제 유전 상수값이 전기를 얼마나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느냐의 척도인데 기존에 쓰는 실리콘의 산화물인 SiO2라고 하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유전 상수값이 한 3.9 정도 되는데 그거 대비 한 4에서 5배 정도 높은 해프늄 다이옥사이드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게이트에 쓰이는 물질은 원래 아주 진하게 불순물을 많이 넣은 폴리실리콘을 썼는데 그 녀석 여전히 쓰고 있지만 그 밑에 하단부에다가 타이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금속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야. 인텔이 이제 45나노 공정 2007년에 하이K 메탈 게이트를 써서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나면 45에다 0.7 곱하면 32나노 한 번 더 나오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나 IBM이나 여러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32나노 때 이제 인텔이 썼던 하이K 메탈 게이트를 또 쫓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이 되어서요. 22나노. 네. 32에 0.7 곱하면 대략 22나노 정도 되는데 그 핀 FET라고요. 2차원을 넘어 3차원 반도체 소자 구조를 가진 핀 FET 기술을 인텔이 또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자 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또 이 전자 스위치의 성능을 한 단계 발전시켰고 그럼 물론 물리적인 크기도 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일반 서버에 전부 다 핀펫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핀펫이 이제 대중화된 네. 전자 스위치가 됐고 그 이후로 이제 10나노, 22에서 0.7 곱하면 14, 그다음에 10, 그다음 7, 5, 3. 뭐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파생 공정들이 기술 난제 푸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뭐
7하고 5 사이 6나노도 있고요. 5하고 3 사이 4나노도 있고요. 뭐 7 너머에 8나노도 있고 뭐 11나노도 있고 12나노도 있고 숫자들이 좀 많이 요즘은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정리하면 전자 스위치인 트랜지스터의 성능 작은 고추가 맵다. 더 작게 만들면 더 매워질까? 맞습니다. 더 네. 작아지니까 소자의 성능이 좋아지게 되고 또 집적도라고 하죠. 같은 면적에 집적할 수 있는 전자 스위치의 개수도 높아지게 되고 뭐 그래서 뭐 여러 면에서 볼 때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이는 영어로 스케일링 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저희 최근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살 많이 빼셨죠. 물리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이게 스케일링 다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 다운을 해가면서 저희 건강의 척도들이 향상되듯이 반도체 칩도 그 반도체 칩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부품 소자의 크기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전기 덜 쓰면서 전류는 더 흘리는 성능을 극대화하고 네. 집적도를 높여서 반도체 칩 성능을 계속적으로 2년 주기로 이렇게 앞당겼습니다. 그 주역이 사실은 파운드리 업을 하는 회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그다음 대만 TSMC.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SMIC라는 파운드리까지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최선두권에서 경쟁하는데 1등이 너무 잘해서요. 네. 전교 1등은 저기 뭐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 보시면 되고 네.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친구들이 지금 뭐 어떻게 열심히 할까 하고 따라가는. 열심히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 왜 반도체가 작아지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중요한 건지 쭉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해가 됐는데 소소한 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듣고 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 게르마늄을 좀 넣거나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성능이 더 개선된다. 이거는 어떻게 알아내는 겁니까? 일단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디바이스의 네. 구조를 간단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전자가 흘러가니까 어딘가에서 오잖아요. 네. 그럼 전자가 출발하는 건 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근원이 되니까 영어로 소스, 네. 근원이 되는 곳이 있고 그다음 빠져나가는 곳은 이제 영어 단어로 드레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드레인이 원래 exit, 뭐 아울렛, 우리 아울렛 가보시면 네. 싸게 옷 팔잖아요. 그게 네. 방출하는 거잖아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하는 그 가운데 영역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청계천, 중랑천, 그 영어로 천이 채널입니다. 강은 리버고요. 네. 조그만한 뭐 물 흐름이 있는 통로라고 보시면 네. 되고, 그럼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그 채널의 저항의 값이 뭐 100만 옴 정도 됐다가 네. 뭐 1 마이크로 옴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의 정도가 극단적으로 도체였다가 부도체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럼 물 흐름을 막았다가 수월하게 했고 막 그런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물 흐름을 제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스튜디오도 저희 방송 끝나고 나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예. 저 문이 열려야 우리 전자 1, 2가 이동해 나가듯이 그렇죠. 그 문을 영어로 게이트라고 예. 하죠. 그래서 채널 바로 윗면에 게이트 단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게이트에 전기 신호를 줘서 너 이제 채널 저항 낮춰 하면 낮춰집니다. 예. 그러면 소스에 있던 전자가 서로 막 비좁게 가득 있으니까요. 예. 그 우리도 지하철 타면 복잡하면 좀 조용한 칸으로 옮겨가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버스를 타도 일부러 한 자리에 다 앉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흩어지듯이 이게 확산입니다. 확산의 원리에 따라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쫙 전자가 이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이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전기장을 가해서 이제 드리프트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전자들을 쫙 쏴줍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할래 말래를 결정하는 거는 게이트에 달려있지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차는 그냥 기본적으로 흘러가냐 마냐만 네. 결정한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네. 내용을 머리에 넣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뭐 게르마늄을 써서 얻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에다가요 실리콘 대신 실리콘 졸메니움을 넣어주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가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잖아요. 네. 채널. 이 채널이 내 왼쪽에 소스, 내 오른쪽에 드레인이 있는데 둘 다 덩치가 커져요. 예. 이 화학 시간에 배운 주기율표 떠올려 보시면 실리콘 밑에 있는 원소가 절메니움, 게르마늄이고요. 네. 원자 번호가 크죠. 네. 그 주기율표상 밑에 있는 원소들이 주기율표상의 원소 번호가 크다는 건 전자도 많고 양성자도 많은 원소이고 그러면 덩치가 큽니다. 그럼 덩치 큰 놈이 내 왼쪽에도 앉아 있고 오른쪽에도 앉아 있으면 가운데 끼어 있으면 지하철 타보시는데
박정호 교수님 같은 사람하고 저 같은 사람이 양쪽에 앉아 있어 보세요. 불편하죠. 내가 이걸 지하철에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서 있는 게 편하겠다고 나가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그분이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채널에 있는 전자가 이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소스 드레인 사이에 이게 덩치 큰 물질을 삽입을 해서 스트레스를 인가해서 전자나 홀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조금씩 더 공학적인 이해도가 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또 그 소리는 또 뭐예요? 1나노, 2나노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미세 공정은 이제 못한다. 이제 한계에 온 거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명이 아까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은 이제 3나노 곧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되면 2나노 공정 써서 이제 칩들이 양산되어 나올 텐데요. 네. 그 테크놀로지 명의 숫자들이 과거 한 20년 전에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채널의 길이, 네. 물리적인 길이의 매칭이 거의 되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생활을 했던 한 20년 전을 떠올려 보면 그때 제가 65나노, 45나노 이런 칩을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에 맡길 때 보면 45나노 공정을 내가 쓰는데 채널의 길이는 45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2나노는 32나노 채널 길이가 되겠지 했는데 그거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 쓰는 3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은 채널의 길이가 3나노입니까? 그러길 희망을 하고 있을 뿐 실제 길이는 한 12나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길이를 더 줄이면 예.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이게 전자가 너무 미시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입자의 성격보다는 파동의 성격이 더 강해져서요. 저희가 우리 두 사람이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있지만 저희 크기가 예. 스케일링 다운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예. 우리 크기가 2나노로 줄어들면 예. 저 복도 밖에도 저희 존재하고요. 여기도 스튜디오에도 있고. 존재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경험을 못 해봐서. 예.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이해는 안 되지만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돼 있다. 그렇다라고 예. 해야만 설명이 예.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채널의 물리적인 길이를 2나노, 1나노로 줄이게 되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 스위치는 항상 켜져 있거나 항상 꺼지는 상황으로 밖에는 동작이 안 되어서 0과 1을 표현하는 최소의 장치인 이 디바이스가 워킹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런 AI는 모든 것들이 가동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그 단어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그 채널의 길이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 근데 현재는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써서 한 12나노, 13나노까지는 미세한 패턴을 뜰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 레벨에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그보다 더 작은 짧은 채널 길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하나, 둘 만들고 수십 개 만드는 일은 가능하지만 이게 양산으로 이어지려면 좀 넘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많아서 현재는 한 12나노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더 채널 길이를 줄이면 좋지만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스케일링 다운이 안 되면 예.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예. 핵심어만 말씀드리면 스태킹 업입니다. 그건 뭐예요? 서울 시내에 사람 많이 살잖아요. 예. 수도권에. 그럼 주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네. 땅은 정해져 있고 예. 사람은 몰려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위로 쌓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스태킹업입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동일한 면적에 더 주거할 수 있도록 하듯이 반도체 역시 주어진 X, Y 평면상에 트랜지스터를 많이 넣으려면 작게 만들면 되는데 그 한계에 분명히 봉착하게 될 거고 그 다음 테크놀로지는 2층, 3층, 4층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모놀리틱하게 그냥 아파트 짓듯이 이렇게 1, 2, 3, 4 우리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에 가다 보시면 한 층 한 층 콘크리트 쌓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칩 내부를 설계할 건지 아니면 1번 아파트, 2번 아파트 따로 지어서 그냥 아파트끼리 그냥 동과 동을 촥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칩과 칩을 다이렉트로 붙이는 그런 방식을 택할지 그거는 이제 기술 공부하는 저 입장에서는 좀 재미난 기술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각 기술이 가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항상 이게 위너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차후에 TSMC가 특히 낸드 마켓에서 바라보는 거는 칩과 칩을 붙이는 웨이퍼 붙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극단의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최근 삼성이 특이한 구조를 앞세워서 승부를 걸고 있다 하면서 나온 단어들이 뭐 GAA 그리고 MBC FET 이게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까? 아니면 이건 다른 건가요? 요거는 아까 일부에서 잠깐 말미에 말씀드렸던 핀팻이라고 예. 하는 그 3차원, 2차원을 넘어 3차원 반도체 소자 구조의 작품이 이제 핀팻입니다. 네. 이 핀팻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채널이라고 했고 그 채널을 바로 윗면에서 네. 게이트라는 단자가 붙어서 전기 신호를 주고 채널에 전류를 흘릴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윗면에만 있는 게이트 가지고는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 채널을 퍼펙트하게 제어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게이트 근처는 아무래도 이제 잘 보이니까 예를 들면 강의실에서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 첫 줄에 있는 학생들은 졸면은 선생님한테 바로 눈에 띄잖아요. 네. 강의실 저 멀리 뒤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선생님 눈에. 그와 같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전자가 이동할 때 그 게이트라는 전극 바로 밑에 있는 전자의 흐름은 게이트가 잘 제어하지만 조금 게이트로부터 떨어진 영역, 그게 이제 웨이퍼 표면에서부터 밑이라고 해서 서브 서피스 표면에 서브 밑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쪽에 흐르는 전류 서브 설피스인데 원치 않은 전류라 리키지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윗면에 웨이퍼 표면에 있는 게이트만으로는 퍼펙트하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볼 때 그러면 웨이퍼 안쪽에다가 게이트 하나 더 달아서 게이트 네. 2개 하면 되지 않냐.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웨이퍼 표면이 어떻게 만들 거냐가 엄청난 기술적 난제라서 이제 고민을 한 게 그러면 채널을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예. 이렇게 얇은 내로우 영어로 좁으면서 네. 키 크게 만듭니다. 예. 물고기 지느러미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얇으면서 길쭉하게 몸통에서 뻗어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뭐 손바닥을 펴면은 손바닥이 펴져 있을 때 거기에 내 팔뚝이 쏠수고요. 손톱 끝에 나가는 게 이제 드레인이라고 네. 하면 얘를 어떻게 잘 제어를 할까? 뭐 오른손을 펴시면 왼손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뭐 내가 요 게이트 하나로 제어해야지 할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꽉 쥐게 되면 감싸면 오른손의 손등도 제어하게 되고 예. 왼손이 그 오른손의 손바닥도 제어하게 되죠. 예. 이게 제가 꽉 쥐게 되는 예. 거죠. 이러면은 꽉 쥐면 이제 피가 안 통하듯이 네. 전자가 못 흐르고요. 네. 좀 풀어주면 피가 잘 흐르듯이 전자도 잘 흐르고. 그래서 한쪽 면으로만 눌렀다 뗐다 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앞면, 뒷면. 그래서 게이트가 2개라고 해서 더블 게이트 트랜지스터. 뭐 이게 이제 모양이 핀 모양이라 핀 FET라고 해서 이런 걸 쓰는데 지금 예. 질문 주신 거는 이거보다 하나 더 진화 발전된 반도체 소자 구조입니다. 예. 이게 앞뒤가 아니라 예. 앞뒤만 하면 안 되지. 360도로 다 똘똘똘 말면 훨씬 더 채널에 흐르는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기 통제하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뜻이 올 어라운드가 이제 채널이 대상체입니다. 예. 채널을 삥 게이트가 둘러다. 삥 둘러서 우리 농구 선수도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네. 하죠. 센터도 잘하고 가드도 잘하고 뭐 그런 선수가 있듯이 이 트랜지스터도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로 지금 발전을 했고 그 구조를 이제 TSMC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FET라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멀티 브릿지 채널 앞 글자 따면 MBC입니다. 저희가 MBC 방송에 있지만 예. 방송국 이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MBC FET 멀티 브릿지 채널 형태로 지금 FET를 만드는데 구조적으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3층 멀티 브릿지인데 브릿지가 3개 있고요. 예. 소스하고 드레인은 큰 기둥이고요. 우리 인천공항 가실 때 보면 상층부도 있고 하층부도 있죠. 네. 인천공항 갈 때 그렇듯이 이제 얘는 3계층으로 되어 있고 그 3계층에 이제 전류가 다 흘러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계층에 종이장 3개를 공중에 붕 띄웠다라고 상상하시고 그 종이장이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인데 그 내부를 게이트 물질로 쫙 채워줍니다. 그럼 게이트가 종이장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뭐 그런 구조가 되어서 게이트가 채널의 사면을 모두 감싸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채널의 두께가 워낙 얇아서요. 네. 한 10나노 정도로 설계하거든요. 예. 최종적으로 다 만들고 나면 한 8나노, 7나노, 뭐 작게는 5나노까지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두께가 너무 얇은 나노 수준의 종이장이라고 해서 그 종이를 헤아리는 단어가 쉬트잖아요. 예. SHEET 나노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예. 욕하시면 안 되고 그 수준이 너무 작아서 나노 쉬트
구조다라고 해서 뭐 나노시트 FET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금 3나노대 세계 최초로 경쟁사인 TSMC보다 더 빠르게 더 혁신적인 소자 구조를 도입을 했고요. 예. 이 MBC FET가 가지는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을 사면에서 감싸기 때문에 네. 강한 게이트 제어력이 존재하고요. 음. 그 결과 트랜지스터의 성능, 그다음에 면적, 집적도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업계에서는 PPAC 뭐 T까지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 P가 성능을 나타내는 퍼포먼스, 네. 두 번째 P는 파워입니다. 얼마나 전력 효율이 좋으냐. 그다음 A는 에어리아, 칩의 면적을 얼마나 적게 트랜지스터 가져가느냐. C는 코스트입니다. 원가. 마지막 T는 이제 타임 투 마켓, 마켓에 내가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PPACT 관점에서 새로운 반도체 소자를 또는 새로운 공정 서비스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MBC팹이 이제 2나노 때 들어가게 됐고 TSMC도 2나노 들어오면서 양사 모두 지금 MBC FET, 게이트 올 어라운드 FET 구조를 도입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두 회사의 그 GAA FET의 미세한 구조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네. 학회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고 뭐 만드는 레시피는 당연히 다를 것이고요. 대신에 구조, 최종 결과물인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좀 상이해지고 있는데 뭐 조금 기술이나 이런 거 딥하게 들여다보시는 청취자 계시면은 저항의 관점에서 어느 기업의 GAA FET가 좋은지 또 캐패시턴스라고요. 이게 이제 스위칭 동작 껐다 켰다 할 때 중요한 회로 성분인데요. 캐패시턴스 성분이 얼마나 T사랑 S사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시면 R과 C의 경쟁이라고 저는 뭐 요약 설명드릴 네, 수 네.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물리 시간에 졸지 않고 들은 정치자라면 R과 C라는 저항과 캐패시터를 곱하면 물리량이 시간이 나옵니다. 옴과 페럿이라는 물리량을 곱하면 초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예. 이게 우리 뭐 CPU, GPU 사보시면 초당 뭐 몇 번 껐다 켰다 뭐 테르츠로 동작한다. 그걸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하나가 덩치를 스케일링 다운해서 R을 줄이고요. 또 스케일링 다운 할 때 R만 줄이지 않고 캐패시턴스 값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R과 C의 곱의 값이 누가 더 T사가 작게 만드는지 S사가 작게 만드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되고 네. 현재 S사는 성능 관점에서 R을 많이 줄여가는 것으로 센싱이 되고 있고 T사는 R은 설령 좀 손해보더라도 네. C를 많이 줄여서 우리는 저전력을 더 중시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파생 공정들이 워낙 많이 2나노 하나만 영업하지 않거든요. 예. 2나노의 뭐 퍼포먼스 향, 뭐 모바일 향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또 R과 C의 값들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팹리스에서 원하는 수준의 성능을 또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MBC팹이 가지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혁신적인 반도체 소재도 도입할 수 있고 혁신적인 구조도 도입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면 기존 양산에 쓰이는 핀팩 공정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은 돈을 버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길 희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핀펫에서 썼던 공정 기술을 웬만하면 한 80, 90%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소자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MBC 팹, GAA 팹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면 핀펫 다음은 MBC 팹으로 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뭐 올해 하반기가 되면 뭐 2세대 2나노 이런 것들이 삼성 용어로 SF 삼성 파운드리죠. 네. SF2P 공정 뭐 하면서 기존의 1세대 2나노 대비 뭐 성능은 5% 올립니다. 전력 효율은 한 10% 내외로 향상시켰습니다. 등등의 얘기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나름대로 삼성에서는 MBC 팹을 통해서 뭔가 기술에 대한 돌파구를 또 마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완전히 사면을 모두 앞뒤 위 아래를 다 감싸는 이 전략, 이 방법이 업계 표준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회사들은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재 뭐 업계 선두인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는 GAA 팹으로 선언을 해서 기술 로드맵을 뭐 과거 한 10여 년 이상 훨씬 과거에 세팅을 했었고 예. 연구개발 투자했었고 이제 그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그 이외의 업계들은 이 길을 쫓아올 것인가? 저는 쫓아온다고 봅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기술에서 자연스럽게
그 영어로 마이그레이션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쫓아올 거고 또 앞에 우수한 업체들이 성공한 것들을 보면서 팹리스들도 그 새로운 소자를 써서 칩을 설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새로운 3차원 소자를 도입하지 않으면 후발 업체들은 그 시장의 고객을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GAA FET 너머에 이제 그 기술을 이제 초격차를 가지고 좀 쫓아가고 싶을 때요. 네. 후발 업체들이 하는 게 이제 나 저 기술 개발 안 하고 그 다음 미래 기술 아. 바로 개발해서 네. 1등을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 이런 테크 리프로깅 아주 개구리가 폴짝 뛰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듯이 그런 걸 꿈꾸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쪽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미세화 경쟁을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TSMC를 이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얘네들이 요즘 보고 있는 게 본딩 기술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 본딩 기술은 칩과 칩을 직접 붙여서 네. 미세화한 효과를 낸다라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기술이라 제가 목이 메이네요. 예, 그렇게 목이 메일 정도의 이렇게 고단도의 기술이라니. 그 요즘에 업계에서 이제 그 GAA FET 너머의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뭐 M3D 기술이라고도 네. 표현하는데 모놀리틱 3D의 앞 글자를 따면 M3D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M3D 기술을 바로 가려고 중국 쪽에서 뭐 이렇게 학회가 보면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연구 개발도 많이 하는 걸로 파악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M3D도 사실은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요. 돈을 네. 많이 써서 만드는 칩이라서요. 그래서 요즘은 칩과 칩을 어떻게 하면 잘 붙여서 한두 세대 정도 뭐 이제 선행 공정 개발한 효과가 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칩과 칩을 붙여야 되니까요. 네. 붙일 때 효율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삼성이랑 TSMC 미래 기술 로드맵에 나와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BSPDN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은 칩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들이 칩의 제일 위쪽 상층부에 가장 두껍고 넓은 금속 배선을 이제 파워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파워 라인에다가 전압을 주고 그 파워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금속 도선을 쭉 내려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트랜지스터에 전기가 공급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배선이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이 전력 손실이 생겨요. 우리도 저기 발전소에서 전기 만든 다음에 서울까지 끌고 오는데 손실이 생기잖아요, 전력에. 네. 이걸 좀 줄일 수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최대한 다이렉트로 전기를 공급하면 되지 않냐. 뭐 저기 발전소를 아예 이천 하이닉스 공장 바로 옆에 짓듯이 좀 그런 생각을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했고 그 결과가 웨이퍼의 최상층이 아니라 트랜지스터는 웨이퍼 표면에 만들어지니 웨이퍼 바로 뒷면에다가 그래서 웨이퍼 두께를 얇게 갈아가지고요 웨이퍼 뒷면에다가 파워 라인을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리드 묻힌 베리드 파워 라인 BPR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웨이퍼 후면에 전력을 공급해서 반도체 칩의 성능을 좀 올리는데 이 기술을 뛰어넘는 다음 기술이 뭘까를 고민하면 자연스럽게 야 반도체 칩 후면에 칩 전기 공급망이 있으면 그 전기 공급망 밑에다가 다른 칩을 붙이면 그 파워 라인은 위에 칩도 전기를 주고 아래 칩에도 전기를 주네. 그럼 칩과 칩을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은 동일한 면적에 칩을 2개 쌓아서 예. 뭐 어떤 식으로건 연산을 더블로 2배로 올릴 수 있게 되는 예. 거죠. 저희 뭐 햄버거 맛있게 먹고 싶으면 소고기 패티 하나 더 하시면 넣는 2개 더 것처럼. 예. 위로 하나 더 쌓잖아요. 예. 햄버거 크기가 커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두께가 두꺼워지는 네. 거잖아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해서 반도체 칩의 성능을 좀 올리는 제조 공정 기술들을 후발 업체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런 기술을 삼성 파운드리, TSMC도 당연히 연구 개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삼성과 TSMC 입장에서는 당장에 한 2년, 5년 안에 올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지만 후발 업체들은 우리는 S사, T사랑 5년 내에 1등 자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지만 5에서 10년 뒤에는 우리가 1등을 한번 특정 영역에서라도 1등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후발 업체들은 지금 야심차게 이런 후면 전력 공급망 기술, 칩과 칩을 붙이는 본딩 기술 이런 걸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좀 승부수를 띄워보겠다고 노력하는 기업들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독특한 물건 만들 건데요. 거기에 반도체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이 메카닉한 게 아니라 전기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니까요. 그러면 이 파운드리 시장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건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년 뒤는 됐고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어떻게 되는 건지 난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관점에서 전망 좀 해주세요. 국내 파운드리 선도 업체인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올해 2026년 붉은 말의 해는 진짜 그 변곡점,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R&D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비록 적자 상황이었지만 기술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선두권에 있었고요. 아마 빠르면 올해 4분기쯤에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되고 있는 걸로 봐서요. 예. 아마 2026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고 그 핵심적인 모멘텀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2나노 공정 기술을 써서 엑시노스 2600 시리즈에 이제 포문을 열었고 2세대 2나노 SF 2P 양산이 하반기에 본격화가 되면 이런 기술들을 써서 좀 더 어드밴스드된 엑시노스 칩들도 생산하고 다른 고객사들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데 많이 쓰인 AI6 수주는 이미 확보를 했고 최근에 또 리사수 CEO가 삼성의 탑 경영진하고도 회동을 하면서 AMD하고도 협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볼 때 아마 점점점 고객 확보들이 올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대형 고객사가 얼마나 수주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수주됐다라고 하시면 향후에 매출 증대, 이익 증대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인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처럼 D램 가격이 갑자기 10% 20% 더블이 되고 이런 거는 잘 못 보실 거예요. 이 시장은 계약이 되고 나서 물량이 나오고 AMD나 퀄컴의 칩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많이 팔리면 또 주문이 더 들어오게 되니까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현재 또 삼성 파운드리 최신 선단 공정이 2나노 반도체 기술들을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보면 수율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가능한 보통 한 70% 이상은 가야 되는데 그 언저리까지 충분히 나와 있는 것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도 올해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하면서 미국 본토 내 그런 생산 거점 확보도 했고 또 최근에 HBM4의 베이스 다이도 4나노 핀팩 기술로 파운드리에서 이제 공급을 하니까요. 이제 HBM이 좀 더 커스터마이즈된 CHBM으로 전환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 역할도 더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29년, 한 3년 정도 뒤쯤 목표로 이제 2나노 언더로 가는 1.4나노 그때부터 아마 옹스트롱 기술로 이름을 붙일 텐데 옹스트롱의 A를 따와서 14A입니다. 14A 공정으로 아마 전환해서 또 기술적인 초격차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 빠르면 26년 4분기 그럼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해서 들어가셔야 되니까 지금이 가장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장밋빛 미래를 잘 배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이 아마 적기이지 않을까. 늦어도 한 27년경에는 BEP 통과해서 흑자 전환을 일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세화 기술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1등 당연히 하고 있지만 또 이제 BSPDN이나 좀 차별화된 본딩 기술들로 또는 패키징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차별화된 파운드리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역할을 하면 정말로 T사보다 더 앞서 나가는 S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삼성전자 오랫동안 투자했던 친구들이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고 20만 원에 다시 샀는데 이 친구들한테 좀 더 기다려봐 이렇게 해도 되는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